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뉴스인사 프라임 시작합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대담한 대담과 지금 경제는 두 가지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손님, 제가 참 오랜만에 뵙는데요.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뭔가 좀 젊어지셨는데요. 그게 아닌가요? 뭐예요? 다행이네요. 염색 때문일까요? 염색 때문일까요? 그럼 자꾸 찍지 말고 그냥 전체적인 분위기만 얘기해 주세요. 전반적으로 너무 젊어지셨어요. 네. 제가 근황을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근황이 있었을 텐데 마침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의원님께서. 아까 대기실에 오자마자 내일 모레 대법원 가신다고. 그래서 저는 혹시 뭐 재판 받으시는 거 있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예전에 2016년 산타페 사고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경위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오늘 아침에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부산 해운대 산타페 사고 이러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2016년 8월에 운전자 A 씨가 몰던 차량이 내리막 코스에서 브레이크가 안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이 멈추지 못하고 큰 사고가 나서 운전자 A 씨의 부인, 동성이었던 부인, 그리고 여름 휴가를 맞아서 아이들과 함께 온 딸, 그리고 2살 배기 손자와 생후 8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까지 해서 모두 4명이 현장에서 사망했어요. 진짜 일가족이. 예, 근데 그때 경찰의 수사 결과는요. 그 결과를 보고 쌍욕을 했는데 제가 그 운전자 A 씨의 과실치사였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아버지가 딸을 죽였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 둘을 죽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고 손을 털은 거죠. 근데 실제로 그 차량에 유압 벨트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중에 내부 고발 형식으로 해서 확인이 됐었고요. 문제는 그 차량에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를 확인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무상 수리 조치를 취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말이 복잡해서 그런데 제품을 만든 자동차를 만든 회사가 그 차량에 대해서 문제가 발견되면 당연히 리콜 조치를 취해서 무조건 다 고쳐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상하다고 생각한 사람만 찾아와서 수리하도록 조치했다는 거죠. 선별적으로. 예. 이렇게 돼서 회사는 엄청난 이익을 받겠지만 이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고요. 또 그런 일이 또 비일비재했었을 거라고 하는 일 때문에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피해자 측의 유족이 이 사고와 관련해서 현대자동차 쪽을 상대로 해서 재판을 소송을 했었는데요. 1심, 2심 다 졌어요. 1심, 2심 다. 현대차 그리고 보시코리아 부품 다루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졌고 이번 주 수요일이 대법원에서 최종심인데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유족들도 하고 있는데 저한테 같이 가자라고 요청을 해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사고를 계기로 자동차의 제작 결함, 리콜, 그다음에 급발진 등과 관련된 문제를 국회에서 계속 이슈화하고 문제 제기하고 토론회를 열고 대정부질문 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계속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그렇게 하셨으니 마지막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해오셔서 제가 가기로 했고 오늘 이 인터뷰를 통해서도 그 말씀을 일부러 다시 전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잊지 않고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고 누군가는 잊지 않고 이런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걸 국민들이 계속 알아주시면 좋겠다. 는 거를 유족들과 많은 피해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유족들이 대법원을 향해서 급발진 판단 기준을 제시해달라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아직도 사실 이제 급발진 사고 소식만 들리면 저 일이 제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자동차가 워낙 그렇죠. 그리고 요즘 저도 이제 예전에 차를 몰 때랑 요즘 몰 때랑 완전히 다른 게 예전에 그냥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느낌이었는데 요즘 제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거대한 컴퓨터 하나를 움직인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차원이 달라졌고 이게 더 좋은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워낙 센시티브하게 뭐 하나만 잘못돼도 내 책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지금 법의 문제 이게 입증 책임이 소비자한테만 있는 건가요? 제일 큰 문제죠. 그러니까 제조물 책임법과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제조물의 문제점을
제조사가 확인하도록 해야 되는 건데 네. 입증 책임을. 입증 책임. 지금은 소비자가 입증 책임을 갖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럼 소비자가. 단순한 뭐 볼펜 같은 경우야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네. 있지만 그 컴퓨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핸드폰 그리고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그냥 기계적 장치가 아닌 거대한 칩 장치인 반도체 장치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까지도 네. 이거를 어떻게 소비자가 입증을 해요. 그렇죠. 그 제조물에 네. 관련된 문제점을. 그래서 이걸 입증 책임을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조물 책임법과 관련된 그 가장 큰 이슈고요. 네.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사실 급발진이냐 아니면 그냥 노령 운전자에 의한 잘못된 어떤 브레이크를 악셀레라를 헷갈려서 이렇게 했는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네. 브레이크 블랙박스 장치예요. 거기에만 이렇게 이렇게 놓으면 그 TV 카메라 뭐 장치 같은 걸 이렇게 두고 문제가 생기면 그걸 확인하면 되잖아요. 아, 그 브레이크 그 사이 그 주변에 예. 블랙박스 하나만 놔도 네. 해결이 그냥 간단해지는 그렇죠. 겁니까? 지금은 그냥 여러 전자장치로 기록이 된다고는 하지만 네. 그 전자장치 기록도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없고 컴퓨터 오작동되고 핸드폰 갑자기 그렇죠. 오작동되고 네네. 우리도 이거 왜 이러지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수사를 요청해서 국가수가 그 장치를 기록 장치 들고 자기들이 그럼 해석하느냐 네. 어디로 가요? 현대 자동차로 가야 돼요. 결국은 거기로 다시 가야 됩니까? 현대 자동차밖에 몰라요. 그 내용은. 그러니까 좋은 결과 어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가 어려운 조건이라서요. 그냥 그런 간단한 블랙박스 장치라든지 카메라를 설치하면 되는 일도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대한 비판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16일 일단 가시는 의미가 뭐 결과를 크게 낙관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거 이제 법안의 개정 필요성 네. 그리고 유족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데 이게 남일이 아니라 이걸 좀 알리고 싶어서 같이 가시는군요. 그래서 오늘 뭐 뉴스마트 오늘 이 자리에서 뉴스 인사이다에서도 이 얘기를 뉴스 인사이다 맞나? 예, 뉴스 인사 프라임. 네. 그 우리 이승원 앵커랑 이 얘기를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던 것도 네네. 유족들에 대한 응원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가 그렇죠. 제가 의원이 아니니까 다른 뭐 방법이 없죠. 예, 그래서 네. SNS 열심히 올리고 왔고 네. 그다음에 이 기회를 통해서도 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 좋은 결과가 조금 나중에라도 있길 바라는데요. 결국 이제 국회 차원에서 개정안 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눌 텐데 조금 전에 뭐 속보로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봤더니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또 올랐습니다. 뭐 이 조사 결과는 이 상태로 봤을 때 리얼미터 에너지경제신문 5주 연속 상승세 그래서 64.6% 어떻게 보세요? 이 점수? 아니 잘하고 있고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뭐 당연한 반영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이제 이럴 때일수록 저 같은 사람은 기대치를 자꾸 낮춰야 돼요. 왜냐하면 레드팀? 이게 여름엔 덥고 네. 임기 초반에는 올라가게 돼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자꾸 그것만 보다가는 나중에 또 뭐 너무 높은 기대 효과 때문에 정상적인 뭐 이렇게 이걸 내려가는데 네. 49% 50%를 넘지 못한 채로 당선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대를 받아야 될 시점이지만 언젠가는 다시 그 제자리 어떻게 보면 국민의 보수 진보의 지형을 정확하게 보여준 대선 결과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이제 아니다. 원래는 우리 출발점은 49점 몇이었다. 네. 이 얘기를 자꾸 저는 해야죠. 네. 생각시켜야지. 그래도 계속 긴장감을 가져라. 그럼요. 네. 어쨌든 국정 지지율이 64.6이고 부정평가는 1.4%포인트 감소한 30%였고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2.0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씨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요즘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급박한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재구속되고 영치금 갑자기 나오고 왜 운동 못하게 하느냐 별 잡다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굳이 잡다한이란 표현을 썼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지난 한 일주일에 그 윤석열 측에서 나오는 반응들. 뭐 염량세태, 그러니까 뭐 뜨겁고 서늘하고 한 세상의 태도. 잘 나갈 때는 뭐 뜨겁게 열광하더니 네. 좀 이렇게 공공한 처지가 되면 다 등 돌리는 네. 지금 분위기를 표현하는 사자성어잖아요. 염량세태. 그러니까 뭐 측근이라고 불리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다 증언 바꾸고, 그다음에 불리한 증언 내놓고 네, 네. 이러고 있죠.
그 염량세태를 그냥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게 다 사필 규정이고 그렇죠. 자업자득이다. 지가 그렇게 한 거지 누가 뭐라고 했나? 그리고 또 하나는 네. 뭐 운동 시간 어쩌고 뭐 약 처방 제대로 안 해준다 하는데 구질구질하다. 그러니까 온갖 땡깡 다 부리는구나 이런 생각. 땡깡. 네. 그러니까 땡깡 부리고 구질구질하다고 제가 굳이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 운동 시간 확보해 주는 게 그게 뭐라고 교도소에서 네. 서울구치소에서 그걸 안 해주겠어요. 네, 당연히 보장하고 있죠. 당연히 보장하고 있고요. 네. 제가 저도 거기서 생활을 해봤던 사람 예전에 세 번이나 감옥 생활을 해봤던 사람으로 치면 저같이 혹은 뭐 본인이 되게 싫어했었던 운동권들 한테 고마운 줄 아셔라. 왜냐하면 교도소의 수용자들의 인권 상황과 지금의 처우 개선까지는 정말 밥 굶고 싸웠던 그런 많은 네. 운동권 학생들 그리고 박용진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 덕분에 그나마 느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라. 그 선풍기 하나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요. 또 겨울에는 난방 조치가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요. 완전히 달라졌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그 수용자 처우기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되어 있는데 뭐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새로운 뭐 요구를 했으면 이전에 관례가 없었으면 따져보고 검토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네. 운동 시간 확보해 주는 거 뭐 별거 아닙니다. 네. 대신 일반인들하고 섞여서 운동하게 되면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 양반. 그렇죠. 그러니까, 접촉을 안 하는 게 안전하죠. 본인에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파놉티콘이라고 아시죠? 이렇게 가운데에 감시탑이 네네네. 하나 있고 피자 쪼개놓은 것처럼 이렇게 16개 방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네. 그 자그마한 그 공간에서 독거 수용자들은 운동을 해요. 훨씬 안전하게 네.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잘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변호인이 하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약과 관련해서도요. 구치소 내에 그 진료과가 따로 있고 의사가 네. 상주합니다. 네. 그래서 요청하면 아주 그냥 잡다한 잡범들부터 시작해서 네. 소년수까지도 네. 소년수는 아니구나. 그냥 거기 단순히 들어와 있는 네. 젊은 사람들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싹 다 같이 거기에 와서 그 진료받고 온갖 처방 말도 안 받고. 되는 네. 그러니까 그건 병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들어가면서까지 하고 있는데 굳이 윤석열 씨는 예외일 필요가 없다. 네. 그래서 땡깡 부리지 말라. 수사 조사를 거부하기 위한 그냥 소리처럼 들려요. 그래서 이 법무부에서 하나하나 체크를 했습니다. 운동 시간 보장하고 있고 약도 뭐 지금 갖고 있는 약 충분히 처방했고 뭐 필요하면 본인이 이제 그 가족들이 가져오면 되는 거. 김건희 씨가 약 배달하면 되는 겁니다. 가족들이 그렇죠. 그런 거 네. 하는 역할인 거잖아요. 그리고 뭐 영치금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해명이 돼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고요. 그나저나 윤석열 씨 당장 오늘 뭐 또 소환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과연 나올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하나하나 불만을 이제 토로하면서 마치 자신에게 엄청나게 인권 침해가 있는 것처럼 일부러 과장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오늘 조사를 받을까요? 저는 뭐 이 모든 땡깡과 구질구질함의 이유가 수사를 거부하고 시간 벌기를 하기 위한 작전이 포석들.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뭔가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과 증거들이 막 속출하고 있는데 어떤 방어 논리 같은 걸 마련하지 못한 채로 나가는 게 맞냐. 그래서 여러 이유와 핑계를 대고 수사를 지연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네. 특검은 제일 큰 경쟁자가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걸 늦추기 위한 태도인 것으로 보이고 그 본인도 특검과의 대결은 피하고 법정에 가서 자유롭게 본인이 직접 증언하는 방식을 채택하고자 할 것 같아요. 네. 일정에 지금 벌써 이렇게 뭐 법정 투쟁 이런 거를 자기도 해보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제 김성훈 전 차장이나 뭐 강희구 그 전 부속실장이죠 등등 해서 지금 또 김태호까지 예전에는 완전히 윤석열 측근이었던 사람들이 말을 번복하면서 소위 진실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검에 가서 혹은 재판장에 가서 지기현 판사 앞이라고 하더라도 무슨 얘기를 해도 이제는 그 자신의 주장에 힘이 확 떨어졌다라고 느낀 게 아닐까. 그래서 그죠. 소위 말하는 실익이 없다고 느끼는 이제 그 진실의 순간에 직면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변호인 측이 인권 침해 어쩌고 그랬는데 진짜 그 인권을 침해받고 권익을 침해받고 목숨의 위협을 느꼈던 사람들은 국민들이에요. 그렇죠. 그 뭐 계엄이 만일에 성공했었더라면 하는 그 끔찍한 생각들을 해보면 그날 밤에 이야기를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하다가도 성공했으면 어쩔 뻔했어라고 하는 섬뜩함이 네. 있고 네. 또 제일 큰 인권 침해를 받은 건 고인이 된 최상병과 그 유족들 아니에요. 그렇죠. 지가 뭔데 그 생태 같은 자식이 죽음에 대한 진상을 알고 싶어하는 부모의 가슴에 두 번 세 번 대못질을 해. 그렇죠. 저는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가 있는 나라예요. 네, 네. 그리고 그중에 특히 남성들은 군대를 다 다녀와야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저희 집은 우리 아버지 형제분이 6분인데 다 군대 갔다 왔어요. 아, 네, 네. 저도 저희 형제가 3형제인데 다 군대를 갔다 왔어요. 아들만 둘이에요, 저는. 아, 그러시구나. 군대를 또 보내야 돼요. 이 병역에 대해서는 정말 민감할 수밖에 없죠. 민감하죠. 우리 국민들 제일 민감한 사안이 네. 이건데 그래서 인사청문회 때도 가장 눈을 부릅뜨고 국민들이 보는 게 군 병역 문제인데 이 문제를 놓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해병대에 보내서 나라에 충성하고 오라고 했더니만 싸늘한 시신이 돼서 돌아왔고 그 죽음을 둘러싸고 이런 짓이 벌어졌다. 그런데 그걸 대통령이 앞장서고 그 여당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 짜리들이 말이야. 지들이 여당. 오는데 그걸 네. 다 둘러싸서 진실 네. 규명을 방해하고 네. 그런 짓들을 했었던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다 자업자득이에요. 다 지들이 잘못한 거고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자업자득이에요. 지금 와가지고 뭐 3특검 때문에 우리가 뭐 위협받고 있다, 정치 탄압이다. 다 지네들이 잘못 선택한 거지. 초반에 했었으면 호미로 막을 수 있었는데 지금 가래로도 못 막잖아요. 네. 어쩌겠어요. 국가를 믿고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은 그렇게 열심히 어쨌든 복무를 하다가 그런 참변을 당했는데 그놈의 경로가 뭐라고 어디서 롤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은 진짜 모든 국민들이 그냥 느끼는 거예요. 가슴으로 느끼는 아주 용서할 수 고통스러운. 없다고 봐요. 그렇죠. 이거 그냥 네. 본능적으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래 하여간 지금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모든 상황을 뭐 제가 다른 데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현대판 연산군과 장록수 아니겠어요? 저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 알량한 권력 장막 정말. 뒤에서 다 낱낱이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뭐 특검은 강제 구인 조치도 취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던데 실제 네.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뭐 조사 거부하고 이런 적 있었잖아요. 결박해서 끌고 가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전술적으로. 그런데 본인이 수사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재판에서 네. 매우 불리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하고요. 네. 또 본인이 진술 거부, 네. 수사 거부를 뒤집을 만한 충분한 어떤 주변 상황, 정황 증거 그리고 진술을 확보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분들이 지금 혁신을 한다는데 글쎄요,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윤희수 혁신위원회가 계엄령 그리고 탄핵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당원 당규에 넣자 뭐 이런 제안을 했나 봅니다. 여러 가지 혁신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좀 흥미로운 게 개파 불문하고 다 불만이에요.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뭐 송원석 비대위원장 겸 이제 원내대표도 그렇고 소위 말하는 한동훈계라고 하는 분들도 뭐 시큰둥 뭐 이런 상황이에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처음에는 뭐 그 사죄문 네. 이거 발표하고 어제 기자간담회 통해 가지고 8가지 뭐 잘못을 지적하고 네.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누구 보고 책임지라고 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굉장히 불분명해요. 예. 네. 그리고 8가지 잘못 중에는 그야말로 뭐 한동훈에 대한 지적, 김문수에 대한 지적 다 들어가서 이렇게 있어서 실제로는 뭔가를 다 지적은 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뭐 성과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거는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그 어쨌든 네. 그 혁신위가 네. 말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네. 뭔가 구체적인 성과를 이뤄내려고 한다면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돼요. 네. 그것도 공개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할 시간만 낭비할 뿐이다. 네. 국민의힘이 계속 저렇게 망가지고 진흙 뻘밭에서 헤어져 나오지 못하면 민주당은 즐겁고 좋겠으나
그렇게 되면 민주당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로서도 뭐 여러 가지 손발이 바쁘고 네. 그러겠죠. 어쨌든 국민의힘이 혁신을 제대로 하겠냐라는 걸 보면 별로 스스로도 바라지 않는 것 같고, 뭐 나경원 의원 얘기하는 것처럼 네. 그 뭐 내부 총질 뭐 하는 거냐. 그 단어 참 좋아해요, 나경원 의원. 네. 그래서 혁신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얘기하시는데 뭐 어쨌든 좋아요. 아마 거기 전부 다 전당대회만 빨리 열려라. 혁신이는 됐고 내가 다 귀찮다. 예,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당장 사과한다고 해서 그럼 사과라는 게 사실은 말만 그럴 수도 있고 진심일 수도 있고 이걸 어떻게 감별을 합니까? 그래서 윤희숙 그 혁신위원장한테 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그럼 사과만 하면 되느냐?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그것도 불명확해요. 언제 뭐 레드라인을 딱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일단 사과하면은 뭐 감안할게 이런 건데 차라리 그 윤석열의 체포를 방해하기 위해서 관저 앞으로 달려갔던 그 40여 명, 뭐 나경원, 김기현 등등 우리 생각나는 그 장면들, 그 사람부터 어떻게 좀 하던가, 뭐 이렇게 딱 떨어진 조치가 없어서 도대체 윤희숙 혁신위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벌써부터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친윤들이 만들어 놓은 그 판때기 위에 그냥 올라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은 감옥으로 가서 사라졌는데 네. 사라진 그 윤석열이 사라진 상황에서 막 저렇게 무리지어서 움직이고 있는 저 친윤 세력들 네, 네. 약간 좀비 같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무나 막 물어뜯고 막 자기끼리 하고 몰려다니고 그러고 있는데 네. 저 좀비 세력들을 뭐 물리치는데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네. 그냥 이렇게 단사해서 하든지 아니면 무슨 백신을 찾든지 그래야 되는데 백신. 윤희숙 그냥 혁신위원장이 혁신위에 이 깃발만 들고 같이 무하고 몰려다니는 수준밖에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 구체적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박영수 의원님도 뭐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 저들은 그냥 전당대회에서 누구 한 명 뽑히기만을 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군요. 보여요. 어제 송원석 그 원내대표가 흥미로운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디 방송 나가서 인터뷰하신 것 같은데, 이제 다음 달에 전당대회 하는데 식상한 느낌을 주는 분들 또 당 대표 나오면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지금 안 식상한 분이 누가 있는 글쎄 걸까요? 누굴 얘기하지? 지금 뭐 이름 거론되는 게 뭐 김문수, 한동훈, 안철수, 장동영 뭐 등등 이런 분들이 당 대표에 나올 것으로 추정되지 않습니까? 뭐 본인이 나가겠다는 것도 아닐 텐데 누가 있을까요? 식상한 느낌 주는 분들 안 된다. 아니 이미 식상하지 않은 사람들 저기 그 당대표 비대위원장으로 세워놨다가 팽시키고 이미 그렇게 했고 네. 그리고 뭐 10년째 새정치 얘기하시는 분은 이번에도 또 저기 그 이상한 상황이 만들어서 네, 또 관두셨고 혁신이 뭐 20분 만에 이제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뭐 마땅한 사람을 찾기는 어려울 거고요. 그 안에서 어떻게 되더라도 지금 뭐 그 계엄과 탄핵의 그 늪을 빠져나올 생각이 별로 없는 밖에서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끌어올려줄 세력과 사람도 없는 네. 그런 그냥 처지인 것 같아요. 저기 전당대회 별로 관심 없고. 네, 사실 관심 없어요. 많은 네, 분들이. 네. 네, 별로 이렇게 뭔가 생동감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만 더 그냥 여쭤볼게요. 네. 어쨌든 국민의힘 얘기 나왔으니까 최고위원회 그 폐지하고 지금 있는 최고위를 폐지하고 한마디로 대표 중심의 어떤 단일 체제로 가자 이런 아이디어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이 뭐 대표 중심의 단일 지도 체제를 전환하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뭐 현실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뭐 각각 그 체제로 보면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냐 아니면 단일 체제냐 뭐 집단 지도 체제냐? 네. 당 대표 완전히 중심성으로 가고 지금 얘기는 대표 한 사람 중심이고 나머지는 그냥 네. 특별할 거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그 뭐 최대한 리더십을 집중시켜 주자라고 하는 거는 같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국민의힘이 국민들과 당원들을 실망시켜 왔었던 그 과정에서의 네. 그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분명한데 그것도 하지 못한 채로 새로운 책임자를 뽑는 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내부 구성원이나 어떤 그런 것들, 그러니까 본질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단일 체제냐, 집단 체제냐 이런 형식적인 어떤 변화가
사실은 무의미하다. 보통 쇄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좀 씻어야지. 네. 씻지 않고 옷만 갈아입는다고 냄새가 안 나겠어요. 그 몸에서. 네. 쉰 냄새 나지 계속. 알겠습니다.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윤희숙 혁신위원장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나름의 조치를 또 준비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뭔가 조금 안타까운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제 청문회 슈퍼 위크라고 부르죠. 오늘부터 이제 청문회가 쭉 시작이 됩니다. 일단 야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최소 3명 정도 이제 지명해가지고 저 사람은 안 돼 벌써 리스트를 막 뽑아놨어요. 이진숙 뭐 교육부 장관 후보자나 뭐 등등.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임하는 후보들의 뭐 자세랄까? 어떤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 기준이 좀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역대 여야가 어떻게 되든 간에 네. 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되는 사람은 방어적이지. 항상 그렇죠. 그래서 자료 웬만하면 안 내주려고 그러고 뭐 자기 거를 최대한 숨기려고 하죠. 왜냐하면 뭐든 일부러 다 내놔가지고 말거리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집요하게 파고들어야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제공받는 자료가 거의 한 1000페이지쯤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만큼이 와요. 네네. 그래서 인적 사항부터 시작해가지고 교육 뭐 그다음에 여러 행위와 관련한 기본 자료가 한 1000페이지쯤 와요. 그거 이외에 저거 요구해가지고 뭐 톨게이트 그다음에 입출국 상황 뭐 이런 것까지 다 내놓으라고 막 하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없으니까 일단 다 방어적으로 하고 확보가 늦어진다는 핑계로 버티려고도 하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팩트 파인딩을 잘하고 여론전을 잘해서 부족한 자료에도 불구하고 낙마시키기도 하고 부결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잘하면 돼요. 국민의힘이 잘하면 되는데 지금 보는 걸로 봐서는 지난번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하는 거 봐서는 능력 부족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없는 자료 가운데서도 어쨌든 야당의 힘이라는 거는 그 안에서도 뭔가 문제가 있다면 찾아내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냥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뭔가를 파인딩할 능력도 자세도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기자들만큼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막 취재하고 사람들 전화해보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안 한 채로 자료 타령만 하고 있는 거고요. 공개되어 있는 관련 자료들이 요즘 뭐 때가 어느 때면 SNS와 모든 인터넷에 자료가 다 공개되어 있어서 구글링만 좀 잘해도 챗GPT에 잘 물어보기만 해도 관련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육이라든지 공공자료는 다 또 공개가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 다 찾아서 이게 하면 되는데 그걸 잘 못하네 하는 그런 느낌 많이 받았어요. 네. 진성준 정책위의장이죠. 어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뒷받침해야 된다. 이렇게 전제를 깔면서도 국민 눈높이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소명이 안 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저희가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또 정책위의장이니까 또 무게감이 있어요. 발언에. 어떻게 보세요? 뭐 언론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뭐 무조건 밀고 가자. 그러면 이제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할 테니까 그냥 원론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대목이다. 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사실은 이 개정을 하자 모든 의원들이 특히 여당이 됐을 때는 더 목소리를 높이잖아요. 민주당이 가족이나 사생활 관련 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하지 않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금 어떤 게 가장 좀 중요하다 보세요? 의원님도 이제 의정생활 하시면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 이건 진짜 아니다 싶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인사청문회를 그럼 하루만 하지 말고 이틀 3일 정도로 나눠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도덕성 뭐 개인과 관련된 사생활 관련해서는 가족들도 배석시켜서 해야 된다고 봐요. 가족들도? 그래서 그 가족들도 다 같이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비공개죠. 물론 그렇겠죠. 비공개로 진행을 하고 대신 이제 정책 능력, 공적인 역할 해왔던 것들에 대해 스크린은 공개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틀 정도 더 늘리고 이렇게 해야죠. 그냥 단순히 하루인데 뭐 비공개로 전환하는 게 뭐 반나절 비공개로 이렇게 하는 건 그건 조금 아닌 한계가 것 같고요. 있고.
가족까지 부르는 건 좀 가혹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라도. 미국 같은 경우인데요. 네. 미국 인사청문회 제도가 되게 활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가족들이 배석 증인이 아니고 그 자리에 이제 방청객들로 와서 같이 보고요. 되게 자랑스러운 과정으로 보는 걸로 같아요. 그런 이미지로. 예, 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국회 일 안 한다고 맨날 뭐라고 하잖아요. 근데 국회에서 적어도 상임위에서 네. 상시적으로 차관 인사청문회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되게 중요한 그 고위 공직자들 할 수 있어야 된다. 안규백 후보자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합참의장 그다음에 육군 참모총장 등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필요 있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동의해요. 이렇게 넓혀 나갈 필요가 있고요. 국민들에게 늘 모든 주요 공직자들이 어떤 청문회 대상으로 공개될 필요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대상은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 방식은 좀 바꿀 필요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대담한 대담이었고요. 박용진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 TTCO 받아가세요.